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순영 교수님이십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앉으시기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제별 발표를 이어나갈 토로자 분들이십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발표해 주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은자 사무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체전 이후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방향 전환에 대한 생각들을 발표해 주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장애인 정책특별보좌관이시기도 하죠. 네, 김병수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회협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슈, 그중 기후위기와 재난재해 대응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실 라이프라인 코리아 김동훈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서 아마 참여했었던 그 기업들을 좀 되새기시면서 새로운 감동을 좀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를 3년 동안 이제 경험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이제 봉사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봉사처에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라는, 봉사처에서 더 이상 봉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제 조금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 욕구들 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회복지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발굴한 이라는 봉사자분들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또 저희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국 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을 또 이렇게 발굴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이렇게 봉사 영역에서 활기를 띨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저희 토론의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모신 대구 또 서울에서 오셨던 어렵게 모신 위원님들의 우리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우리 울산에서의 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신 이은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PPT는 만들어 왔는데 자료집은 안 보셔도 돼요. 대신에 그 자료집을 만들 때 제가 잠깐 이 원고를 요청받고 고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 지원 때 이제 입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계기로 제가 약간 자원센터를 선택한 계기긴 해요. 원래는 이제 상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2003년, 2004년 대구가 국제대회가 없었던 해가 제가 20년 근무거든요. 그 안에 한 3, 4년 말고는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국제대회, 대규모 대회, 그리고 지역 행사, 박람회, 컨퍼런스 다 포함돼요. 이런 대규모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참여했던 그 지역 주민들의 체득화된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어떻게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여러분은 그걸 더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의 고민, 자원봉사센터 고민, 전국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제 인생에 또 제가 한 번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게요. 2012년도가 대구도 전국체전을 했었고 저도 그때 담당자였는데, 그 전에도 약간 생활체육대전과 전국체전이 약간 비슷한 트렌드예요. 경기장이 흩어져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고 세계에 아주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경기를 해서 성적을 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 아까 장애체험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그랬죠.
예, 근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분들 스스로도 뭔가 직접 서비스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느끼시는데 저희가 전국체전할 때 저희 법인의 상임이사님이 88 올림픽 장애인 그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예요. 장애인이신데 마라톤 선수거든요. 그분을 강단에 모시면서 딱 저도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오는 선수들은 경기를 뛰기 위해서 베스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지 않는 걸 좋아한다.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오는 사람은 코치와 가족들이 다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소가 솔직히 없어도 행사가 됩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뭘 도와주려고 하면 도리어 불편합니다. 경기를 앞두고는. 그거를 얼마 저희가 세계 국제 육상 대회를 대구에서 했었죠. 2011년. 그 앞전 한 해에 외국에서 와서 이 도시가 그거를 할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마스터 경기를 해요. 그때 뭘 채점한지 아세요? 1년 동안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관중들, 시민들에게 교육한 게 있어요. 영상으로. 그리고 막 TV 달아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실제로 마라톤을 뜁니다. 그때 박수를 막 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포츠 정신, 스포츠가의 우리 에티켓이 그 도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뭘 지원하려고 했었을까? 이거는 그 다음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약간은 자원봉사, 기존의 자원봉사가 좀 다르구나, 체전은. 그 다음에 또 하나 2012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여수 엑스포가 열렸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서 뭐 보신 거 기억나세요? 뭐 물고기도 본 것 같고, 어머니 맞죠? 적극적으로 웃어주셔서. 근데 제가 여수 엑스포를 그 당해만 한 4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을 가게 된 계기가 저한테도 계속 지금도 이 메시지 담아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수 엑스포와 같은 그 바다 자원에 대한 엑스포는 원래 이게 세계 엑스포예요. 그런데 과거에 일본의 H라는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행한 걸 제가 일본에 뭐 우편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거기에 지방단체에서 그 수익금을 시민단체를 만들어라. 주민들이 이거를 다 노력했으니 주민들이 시민단체를 모으면 거기에 기금을 주겠다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이런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도리어 한국에 오셔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심포지움을 했고 제가 우연찮게 토론자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나신 분이 누구냐면 2011년도 유엔이 정한 아름다운 시민인가 이런 어부세요.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면 책을 쳐보셔도 되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숲은 바다의 연인. 여러분의 연인은 센타. 센타 연인은 여러분이라 보면 숲은 바다의 연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부가 굴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자기 앞바다에 굴이 어느 날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왜 내 거만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분이 지역의 교수들을 찾아가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성분이 다르다라고 나왔대요. 그런데 바다의 성분이 왜 다를까를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바다는 물이 돌고 도는데. 아까 제목에서 줬어요. 힌트.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아까 바다의 연인이 누구라 했어요? 예, 잘 들어주시네요. 숲이에요. 비가 올 때 나무 뿌리를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성분에 따라서 바다의 환경이 달라져, 인근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운동을 하냐? 바닷가에 나무를 심어라. 네, 그래서 그 양식들이 잘 되게 바다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바닷가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과 그때 일본이 엑스코를 하고 나서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뭘 했을까가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예요. 제 원고에서 여러분의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뭐가 체득됐을까? 대규모 행사란 걸 해보신 자부심, 그리고 우리 지역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애향심, 그리고 사회적 경험, 만약 처음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서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대구는 이제 국제대회를 많이 하다가 2012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해오신 분들이 하게 됐어요. 단체별로.
근데 지금 여러분은 신규자가 많다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울산에 열릴 대규모의 자원봉사와 지역의 큰 행사에 다 나서줘야 될 노하우를 가진 사람. 그걸 우리는 체득화됐다, 사회적 자본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누어야 될 거는 스스로는 계속 만족감을 지속시켜야 돼요. 뭔가 뿌듯한 만족감,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대신에 어떤 활동을 할 건가, 우리 지역에 자원을 남겨야 되거든요. 예, 성과를 공유하고, 예, 우리끼리만 잘했어 하면 안 돼요. 그 성과를 알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인그룹이 되도록 하게 하고, 자원봉사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재밌더라, 나도 좋더라, 이거를 알리는 역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네 가지로 센터와 중심으로 이 자원봉사 지속화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까를 고민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국제대화 대규모는 지원단, 조직이, 추진단, TF팀 이런 용어로 운영이 되고 행사가 끝나면 다 해산됩니다. 지금은 1365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 대한 실적은 기록되지만 그 체전 전반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기록물들을 솔직히 행정에서는 보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2020년대부터 2002년 월드컵 때부터 그 기록들을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모든 기록들을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에 조직위가 행정이 위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해내갈 테니 그 정보들을 위임받으시면 제일 좋겠어요. 받으시면.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성과라든지 활동을 알리는 역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여러분이 입으셨던 옷도 전시가 되면 하나의 박물관이 돼요. 예, 제가 얼마 전 국제대회 할 때도 어떤 분이 한 80 몇 세 어르신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 대구에서 열린 모든 국제대회 내가 다 참가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그 세계 가스총회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가스총회 때 내가 이 옷은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합격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분 합격시켜드렸어요. 예,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박물관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기록 관리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느낀 소감과 에피소드와 어려웠던 거를 기록해 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은 어디 가서 그래도 나 대규모 행사 해봤어가 됐어요. 그러면 남들은 이제 여러분을 전문가 아니면 리더, 유경험자로 해석합니다. 부끄러우시지 않으시죠? 예, 갑자기 전문가니까 살짝 웃으세요. 뭘 했는가 싶지만 다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전국 체전의 묘미예요. 저희 예전에 자원봉사 어머니가 이 얘기 하신 게 기억나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서 소년체전 때 아이 이렇게 조금 어린 청년들하고 오면은 내가 아침에 계란 삶고 감자 삶아서 갔더니 너무 좋아해서 나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이래서 제가 그게 가장 잘하신 일이라고, 대구를 알리고 친근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전문성이 어떻게 지속화되는가는, 대구는 국제 마라톤 대회와 오페라 축제, 그 다음에 뮤지컬 축제, 컬러풀 축제, 이런 축제가 많아요. 매년 열리는, 대구에서 열리는. 근데 규모가 엄청나요. 자원봉사자가 최소 200명 이상, 그리고 계속 전문 분야죠. 그거에 대해서 하신 분이 계속 하도록 해요. 컬러지기, 뮤지컬 무슨 지기,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의 분야를 체육과와 협용하시면 그 분야의 활동을 계속 이렇게 면접 보지 않더라도 뭔가 전문가로 거듭나실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앞서서 일본 얘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그 시민단체가 왔을 때 좀 놀랐어요. 본인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 여수 엑스포에 와서 이 엑스포를 주민들과 이 많은 자원이 여기에 투입됐는데 그 다음에 지속성이 뭘까를 왜 그분들이 고민할까? 좀 부끄럽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국체전을 왜 울산이 개최했을까요? 해서 뭐가 남으려고? 홍보. 그때 면접 볼 때도 말씀드렸을 거, 홍보.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셔서 소비. 도시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럼 도시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주체자로 남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원이 다시 수단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뭔가 이제 거창해져요. 여러분이 울산의 경제까지도 이제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 됐어요.
예, 실제로 대규모 자원봉사 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인데요. 실제로 앞서서도 제가 뭐 무슨 대회 무슨 대회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구도 재난은 아니지만 그 당시 대구는 약간 불친절하다는 이미지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끄덕끄덕하신 분들 보니까 지금도 대구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미소친절 운동, 문화시민 운동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해보셨던 분들이 그대로 문화시민 운동 발대식도 열고 저희가 뉴스타트 봉사단도 만들고 만들고 그래서 그 교통, 안전, 친절 이거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 해갔어요. 일반 사람이 하면 대단히 어렵지만 여러분은 그게 왜 중요한지 한번 해보셨거든요. 그 이미지 메이킹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회를 잇는 역할을 해본 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 캠페인을 대단히 잘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도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프로그램과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재난이란 이슈를 어쨌든 울산이 갖고 오셨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친절 누구나 공감해요. 청결, 안전, 사회 이런 거 다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예요. 이러한 일반적인 주제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서 오히려 계속 경험이 끊기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마 센터의 역할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한 번씩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1분만 주시면 얼마 전에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유노말이라는 주제로 어떤 분이 발제하고 제가 토론을 또 거기서 할 때 딱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이렇게 통계치로 말하면 이렇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고령자 자원봉사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자원봉사자 어른분은 코로나 기간에 손자와 함께 놀아서 행복했다고 얘기했다. 가족과 여행을 안 갔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것 또한 괜찮다고 얘기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자원봉사 목적은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 구현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 삶이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치로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원봉사하면서 행복하시고 남들도 행복한 사회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가운데 조금 부끄럽지만 대구의 경험으로 그 센터 직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이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집중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때의 유의사항과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내재화하고 어떻게 하면 자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은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전 이후 지역사회 자원봉사로의 바람직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이신 김병수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입이 움직이고 얼굴이 보여야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접종도 많이 하고 코로나도 한번 걸리고 해서 이제 뭐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덮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내 말만 하면 무조건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른 사람 알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저는 체전 발대식도 참석했었고 지난주에 영탁도 봤는데 혹시 저하고 같은 사람들인가 한번 체전 발대식 오신 분 손 한번 건조 다 오셨는데 내리시고 파라 프로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영탁이 보신 분도 네 좋습니다. 공감대가 확 형성되네요. 그래서 우리 체전과 함께 시작해서 체전과 함께 끝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냐면 아침 일찍 시작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많은 분들을 무슨 동기로 여기다 모이시라고 했는데도 이래 다 오셨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밥하는 소리가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집중력도 좀 깨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15분 동안에 아주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싶은 말씀 잠깐 드리고 또 다음 뒤에 우리 재난 전문가한테 또 마이크 넘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울산이 자원봉사자가 38만 명이랍니다. 그날 영탁이 오는 날 우리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울산 인구 이제 자꾸 좀 줄어서 안타깝게도 알을 자꾸 안 놓고 사람들은 자꾸 바쁘고 저는 알을 너희 낳았는데 알을 너희인데 알을 하도 안 낳아가지고 사람은 줄고 120만도 안 되고 110만 약간 더 되는데 112만 이랬었는데 38만 명이니까 우리 센터장 권한대행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33%꼭 3분의 1이 우리 등록했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를 자꾸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지만 한꺼번에 4,000명, 5,000명 모집할 수 있는 활동거리가 있을 때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체전을 통해서 모집된 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큰 덩어리가 울산한테는 더 큰 기회였다 생각하고 그걸 체전 끝났다고 해서 이제 체전 끝났으니까 또 이제 연락도 끊어프고 그 자원봉사 동기를 가졌던 그분들을 다 놓치게 되면 그게 제일 큰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어잖아요, 그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제가 강호원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대체로 리더분들이고 봉사자들의 대표자들이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제가 가지는 생각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먼저 복지시설에 근무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단어 예전에 그 어디에서 많이 썼느냐면 그 터미널 같은데 터미널 대합실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기차 탈 때 안내방송 나옵니다. 부산으로 가는 해운대로 가실 승객은 1플랫폼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영어로 굳이 쓰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말로 저는 번역하자면 마당 모이는 장소 이런 어떤 같이 이렇게 섞이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플랫폼이 자산인 세월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플랫폼이 자산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연세가 조금 있거나 없거나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계시는가요 혹시? 거의 드물죠. 제 주변에는 끝까지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면 지 혼자 문자 보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안 쓰겠다 한데 그런 사람 한두 명 빼고는 여러분 카카오톡 다 쓰시죠? 근데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뭐라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해 주는데 이 사람들도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카톡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까 아이가 생각하고 저는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더라고요. 뭐 하냐면 라이온즈라고 하는 스티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바쁠 때 카톡 오면 스티커 한 장 딱 올려보잖아요. 그쵸? 기분 좋다 나쁘다 스티커를 올리는데 그 스티커 디자인 있는 거 1,000원 2,000원 장사하려고 근데 스티커 장사로 이걸 먹고 살까? 우리가 보내는 모든 데이터들 사진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 서비스 하려면 아주 큰 돈이 들 텐데 뭘로 먹고 살까 궁금했는데 이 사람들은 2년 3년 5년을 기다렸어요. 그 플랫폼에 카카오톡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카톡에 중독이 돼가지고 카카오톡을 못 떠날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뭐합니까? 카톡 선물 보내기, 카카오 택시. 아 하는 사람 있죠? 옛날에 우리 하면 바보 도 튀는 소리를 했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일단. 예.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는가요? 가까이 있잖아요. 코스트코는요 여러분 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코스트코 회사는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의 수익에 손을 안 댑니다. 너희는 마음껏 장사하랍니다. 코스트코 사장은 뭘로 돈 버느냐면요 회원 회비 수입으로만 돈 법니다. 그 희한하게 홈플러스는 회비 안 내고 가죠. 롯데마트는 회비 안 내고 이마트는 회비 안 내고 가는데 코스트코 이놈들은 회비를 내.
그런데도 코스트코는 사람이 터져나가는데 홈플러스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코스트코의 플랫폼 장사입니다. 코스트코는 자기네들 거기 시장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물건을 떼주는 업체한테 딱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딴 데 파는 가격보다 가장 싸게 넣어라. 그리고 물건 품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 장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장마당에 못 들어온다. 그 대신 그렇게 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이익은 뭐냐면 가장 품질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이렇게 하면 완전 외판 사온 것 같다 내가 오늘. 가장 품질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코는 물건 파는 사람들은 이익에는 손 안 댄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서 공급자도 좋고 회원이 소비자는 뭐 때문에 좋습니까? 코스트코 우리가 왜 갑니까? 싸고 품질 좋으니까 가고. 피자 2리터 한마당 큰 게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그게 실현 가능한 이유가 자기네들은 플랫폼에 장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뭐다? 우리 손님들에게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현대사회가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제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금방 갑니다. 15분이요. 네. 제 이야기 1시간 정도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래 할 수 없어요. 뒤에 사람도 있고 우리 밥도 먹어야 돼요. 금방 갑니다. 또 박수 친다. 저 내가 초대한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4,000명이 우리 플랫폼 위에 올라왔어요. 그죠? 체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제가 체전을 성공하고 체전 잘 된 것도 여기 오도로 적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그 성공했는 4,000명들이 오늘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체전 끝나는 그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떠나가서 자꾸 자원봉사에 관심을 잃어가고 줄 겁니다. 줄고 마지막에 요 앉아 계시는 분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에 온 사람들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카오톡이 혹은 코스트코가 우리를 계속 못 떠나고 코스트코 매장으로 오게 하던 이유가 뭐던가요? 계속 품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 소장님, 저 권한대행도 계시고 관계자들도 계시고 우리 자원봉사 리더 우리 모두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요.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나와 있는 우리 단체, 여기 단체 대표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단체 회원들이 우리 플랫폼을 떠나지 말게 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몇 가지만 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고 또 자원봉사 활동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 머무르게 할 건가? 첫째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든 자원봉사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문자나 카톡으로 날아오는 정보들은 너무너무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알짜배기 정보들, 이익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대로 이 마당에서 계속 머물게 하면서 그리고 머물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봉사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혹은 시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른 자원봉사 활동거리들에 자꾸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특히 저는 교육도 많이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라 많이 불러야 돼요. 자꾸 불러 나와가지고 보이게 하고 사람은 우리 제가 공동모금회가 1년 끝나고 나면요 기부자 리스트를 쫙 발표를 하거든요. 여러분 후원은 누가 하는 줄 압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후원하고 돈 많은 사람이 후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하느냐면요 기부했던 사람이 또 합니다. 그 원리가 절대로 통합니다. 자원봉사도 뭐냐면 봉사활동 했던 사람이 또 합니다. 생전에 봉사활동 안 하는 사람 오늘 끌고 와서 봉사활동 하자고 한 번은 해보지만 두 번 한다 안 한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시설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필요하고 장애인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주고 싶은데 펀드,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하느냐면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던 사람 리스트 펼쳐가지고 전화합니다. 자원봉사도요. 저 사람 자원봉사 너무 많이 했는데 또 시키면 뭐해 하노? 이렇게 안 합니다. 자원봉사 했던 사람이 자원봉사도 또 합니다. 그게 희한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물건도 누가 산다고요? 샀던 사람이 또 삽니다.
해외여행 가보세요. 사는 사람이 또 사죠. 생전에 안 사던 사람이 사든가 안 사든가요? 절대 안 삽니다. 그 천성 변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다. 네. 사람은 천성 변하면 어디로 갑니다. 네. 그래서 봉사활동도 그렇게 연결해야 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 이것 또한 플랫폼에 모이게 하는 유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요, 자꾸 체전들 아까 우리 이현자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했던 거, 전문가 뭐 했던 경험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강홍 과장이 말했던 그 우리 막 그 체전의 배지들 막 달고 같이 하는 거에 자부심 느끼는 것처럼, 우리 시센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캐릭터나 옷 같은 것들도 저는 자주 제공해주고요. 배지들도 더 개발해서 더 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 돈 벌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하면서 보람 느끼는 거 그 자체인데, 보람을 여기라도 하나 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체전과 관련되어 있는 성과 발표와 같은 것들도 잔잔하게 팀별로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전도 좀 더 하고요. 상도 좀 더 주고요. 계속 되씹으면서 플랫폼에 그대로 유지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은 있으면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몇 가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이야기 한 개 할게요. 그 재난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니까 몇 분이 700명? 780명. 저는 재난봉사는 봉사활동 중에서도 저는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진한 봉사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봉사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장애인 돌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체전에 안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재난봉사는요 정말 극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가뭄, 작년에 유럽은 막 가물어가지고 막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뭐 천년 전 강바닥에 적어놓은 글자가 또 올라와서 이거 보면 너는 위험해졌을 거다 하는 강의 문구도 나타났다 하잖아요. 가뭄, 홍수, 지진, 한 달 전에는, 두 달 전에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사람이 모여 사람을 죽이는 사고도 일어나는 이런 극악한 상황에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자원봉사 동기는 저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동기하고 좀 더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봉사활동의 동기에 관해서도 더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보서 그 동기를 더 자극해주는 일도 더 필요하다. 앞으로 센터의 과제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코로나 극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실내 마스크도 곧 벗는 걸 정부가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실내 마스크 벗는 세상이 올 것 같고, 우리 특히 체전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노인들 분석하면요, 사람 안 만나는 사람들이 병원에 훨씬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병원에 갈 가능성이 훨씬 적은 사람들이에요.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 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봉사활동 많이 하고 많이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앞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 플랫폼에 우리가 더 많이 플랫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더 유도하는 책들을 앞으로도 더 이런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더 많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이제 그만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수 회장님 말씀 참 재미나게 하시죠. 네, 자원봉사가 대표적인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김병수 회장님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김병수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 주제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서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이신 김동훈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재난전문자원봉사단 모집했는데 780분 지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지금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재난전문봉사단 만들었는데 서울 전체 합쳐서 700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훨씬 더 적은 여기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오늘 세 가지 얘기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저 포함해가지고 딱 2명밖에 없는 재난사회복지사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복지사 중에 재난만 하는 사람이고 20년 동안 지금 26개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이제 재난 때 가가지고서 도와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변했는데 재난봉사단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다시 하는 걸까? 이유가 있는데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 재난 대응하는 건요. 풍수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미처 생각 못했을 텐데요. 화재가 가장 많거든요. 1년에 1만 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건 정도 화재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소방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풍수해가 굉장히 건국 이래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국가에서 잘해야 되는데 소방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자원봉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자원봉사가 뭐냐면은 풍수해 났을 때 한꺼번에 다 가셔가지고 한 번에 치우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은 주로 이제 풍수해 있을 때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계속 그런 양태면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재난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거 뭐 딱 이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블랙스완 현상이라는데 검은 백조. 검은 백조 없죠. 네, 다 하얀색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데 실제로 나타나 버리는 현상. 이걸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난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자 보십시오. 이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거 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난다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경주 지진 전까지는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교육장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죠. 블랙스완 현상입니다. 그다음 코로나는 이해하시잖아요. 코로나가 좀 특이한 건요. 전 국민이 지금 피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바이러스 재난이니까 바이러스 걸린 사람과 가족들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경제 재난 되지, 교육 재난 되지, 뒤에 벌어지는 재난이 앞에 재난보다 맞먹는 그런 재난이 거의 복합 재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양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블랙스완인 거고요. 2018년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요 보수적인 통계 여러 정부 부처가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 가장 숫자를 적게 잡은 게 48명이었습니다. 48명이 더워서 돌아가셨어요. 더워서. 추워서 사람이 죽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더워서 사람이 죽느냐. 이제 가난한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매년 아무리 안 더울 때라도 여름만 지나면 10명에서 20명에서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거를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재난이다. 네, 법으로. 그다음부터 지금은 폭염경보 나면은 무조건 폭염대피 설치하고 하는 거를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활동에 좀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폭염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역시 양상이 바뀌었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19년에 강원도 산불, 그다음 금년에 동해안 산불. 특히나 금년 산불은 문제였는데 여러분은 19년 산불 때는 좀 전국의 소방차들이 고속도로 따라가지고 쭉 가시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되게 감동적인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헬기는 다 동원했는데 금년 산불은요 사람이 끈 게 아닙니다. 사람이 끈 게 아니고 비가 끈 겁니다. 비가 안 왔으면 계속 불탔을 거거든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캘리포니아 산불, 호주 산불처럼 드디어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산불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럼 지금 있는 소방에다가요 지금 산림청에 산림진화대 소방관에게 다 동원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은 산불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 않았던 민간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산불 끌어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상황이 앞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 금년 유명했던 게 신림동 반지하 참사지 않습니까? 예. 이거 특이한 게 이거 침수나 홍수 되게 많아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게 범람하면은 강이 범람하면은 저지대가 다 침수되는 이런 거 기본으로 있고요. 최근에 생긴 건 뭐냐면은 지금처럼 신림동 반지하 참사 가면은 신림동이 다 잠긴 게 아니거든요. 거기만 잠긴 겁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저희가 지금 도시를 너무 개발해가지고 도시를 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집중호우가 오면 그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저 도시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체가 잠기는 게 아니고요. 여긴 잠기고 여기 옆에 멀쩡한 거 옆에 다 잠기고 이런 식으로 핀셋으로 꽂은 것처럼 곳곳에 이제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저기 반지하 잠기게 되는 거죠. 저 한 가구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금천구에 가가지고 지원하는데 거기는 반지하 가구가 144가구에 그중에 110가구가 다 잠겼습니다. 결국 탈출하셨어요. 불행히도 저기도 그런 식으로 핀셋으로 저 동네만 저 골목만 잠겼는데
저 건물 안에 있던 다른 분들 다 탈출하는데 저 집을 이제 탈출을 못 하신 거죠. 도시명 홍수라고 그럽니다. 다 잠기는 이런 홍수는 아니고요. 곳곳에 가는 이런 건 저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잠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계속 도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자, 큰 재난들도 벌어졌는데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그것도 무너지고요. 대전 아울렛은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장 거대한 아울렛이었는데 불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카카오 마비된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다 카카오 먹통돼 버리는 거고. 아, 왜 이제 태풍이 왔는데 제철소는 불에 타버리는 거야. 비가 왔는데. 예. 그런데 물에 잠기기도 하고 불에 타버리기도 합니다. 동해안 산불 때는 LNG 발전소 다 불탈 뻔하고요. 원자력 발전소 불탈 뻔했습니다. 이거 소방관들이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난은 그냥 쬐끄만 재난, 아무리 큰 재난이라 하더라도 건물 하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프라 시설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거대한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전문가들의 예측은요. 일단 기후 위기 때문에 계속 재난들의 형태가 커지고 더 빈도가 빈번해질 거고요. 또 하나 압축 성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노후 인프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건물이 대부분이 80년대하고 9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이게 다 낡아요 지금. 그러다 특히나 이런 데가 산단 같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 다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 시스템 다 있는데 그거 매뉴얼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다가 노후 인프라에다가 시스템은 매뉴얼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사고는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재난 일상화 시대라 그러는데 더 많아질 거라 그런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 왜? 유독 금년만 그런가? 아니요. 앞으로는 더 사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 뭐냐? 재난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폭염, 양태가 예전에 있던 태풍 다 변하는 거죠. 없던 게 새로 생겨서 변하기도 하고요. 있던 것도 방식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방식 그대로 가면은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다 몰려가서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닥친다. 그러면 이번에 다 같이 몰려갈 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럼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재난이 변했으니까 재난 대응 방식도 변해야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럼 재난 대응의 최일선은 누구냐? 이렇게 퀴즈 내면요. 여러분 대부분 대답들은 재난 대응의 최일선은 당연히 119지. 119나 소방관이나 구급대지. 아닙니다. 자,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2019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불 누가 껐냐? 초반에 그 소방차들이 오기 전까지 누가 했을까요? 주민들이 직접 꺼야 되니까 농약 살포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대형 농약 살포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왕창 뿌려댔습니다. 그걸로 끄고 있었고요.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분들 대피시켜야 되는데 한밤중이니까 모르셨어요 이게. 누가 구했냐? 그 동네 라이더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자기 구역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배달 오래 하시면은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어떤 분이 어떤 상태에서 진작에 가거든요. 근데 밤에 보니까 불이 타고 있어. 근데 배달 구역이. 노인들 굉장히 어떻게 잠결해? 그래서 본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가지고 계시면은 태워가지고 살리신 거예요. 나중에 상도 받았어요, 이 팀은. 자, 그럼 이게 소방관들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코로나19 때 특이한 현상도 벌어졌는데요. 그 마스크와 손세정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대란은 되게 오래 갔는데요. 손세정제는 금방 다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보세요. 저기 부산에 있는 대선 소주 회사고요. 창원에 있는 무학소주가 있는데 생각하면 대체 이렇게 하는데 손세정제, 소독제 다 뭘로 만드는 거지? 알코올로 만들어요. 알코올을 누가 가지고 있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 알코올을 바꿔가지고 그걸로 만든 거죠. 세정제 만들고 소독제 만든 겁니다. 국세청 허락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쫙 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주 회사들이 다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손세정제 금방 풀린 게 이 소주 회사가 나라를 살려서 그래요. 회사마저도 그냥 사회보험 기금 내고 임직원 자원봉사 넘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이번 동해안 산불 났을 때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산불이 벌어지는 거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70~80% 실화고요. 실화나 방하고요. 쬐끄만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발전하는 기후변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19년하고 금년하고 겨울에 너무 눈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합니다. 강풍이 거의 태풍급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거대한 산불로 발전해버렸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헬기들을 다 띄웠는데 물이 없어요. 하천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래서 한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강원도에 있는 레미콘 기사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 레미콘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헬기 직격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헬기 물을 계속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 그런 적도 없고, 심지어 자원봉사 교육도 받은 적이 없지만은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직접 움직였습니다.
자, 이번에 신림동 반지하 참사 같은 경우는 그 집만 이제 탈출 못하신 거 정확하게 보면요, 나머지는 다 탈출하신 거예요. 수백 가구들이. 누가 구했을까요? 본인이 탈출한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은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 그분들이 와서 다 뜯어내고 다시 탈출시킬 겁니다. 그분들이 없으셨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불행히도 저 한 집이 크게 문제가 된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현장에 놀러 갔던 의사, 간호사, 군인, 그다음 거기 주한미군까지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다 해가지고 심폐소생 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안전교육이, 심폐소생 교육이 굉장히 지금 다시 이게 불이 들고 있습니다. 평상시 다. 그래서 재난대응의 체계성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식적으로 이제 소방이나 구급을 생각했는데 해외 선진국 그러지 않거든요. 재난대응의 체계성은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에 이런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 돼.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119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난구호팀이 오고, 그 다음에 재난장수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맨 마지막에 가서 도와주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준비를 한다. 이런 역할부터 이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웬만한 시나리오는 다 있습니다. 요거 2013년에 만드는 시나리오인데 코로나 시나리오입니다. 코로나19 지금 아무도 예측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측 다 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종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연구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보는 건데, 코로나라는 이런 말 없지, 인수공통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닥쳐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시나리오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 기록으로만 있어가지고 대응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재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는데 슈퍼 태풍은 반드시 온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슈퍼 태풍 온 적 없는데 어느 정도냐 슈퍼 태풍이. 여러분들이 KTX 타시잖아요. KTX 탈 때 최고로 빨리 달릴 때가 시속 300km입니다. 300km로 달릴 때요, KTX 지붕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네. 그 맞바람이 있죠. 그게 슈퍼 태풍입니다. 그런 게 언젠간 온다는데, 그거 오면요, 울산의 남부, 동부 이 정도 피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울산만 타면 전체가 다 피해를 가버리는 거. 그랬을 때, 아니, 전문가들은 반드시 온다는데 아무도 대비 안 해요. 네, 실제로 준비하고 있잖아.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재난공사단 훈련시킬 때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데요. 이게 뭐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재난훈련 시나리오는 대부분 개연성 있는, 실제로 우리 동네에 일어난 듯한 그런 재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걸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주장이 바뀌었어요. 그런 걸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서울에서 압사사고를 한다는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이거를. 그런 것처럼 가장 나쁜 경우, 가장 심각한 경우, 이런 것들을 가정해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잘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거보다 작은 재난은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 이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지 않거든요. 선진국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에 있는 재난자원봉사단 했을 때 슈퍼 태풍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재난들을 참고해가지고 숫자만 조금 더 올려놨는데, 특이한 게 저거 하고 나서 그 신림동 반지하 참사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근접해버리는 거예요, 방수량이. 그러니까 저는 저거 만들 때 그냥 저거는 앞으로 굉장히 평생 일어날까 말까 그런 재난으로 적은 건데요. 아니 바로 닥쳐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훈련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원전 사고인데 여기는 되게 여러분들은 원전 사고 나면 이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생각 안 하실 텐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물주 분청하고 해가지고 만든 계획서입니다. 아마 실행은 못했는데, 왜냐면 저 원전 주변에 고령화 노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들을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피시킬까를 우리가 지역사회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시킨 다음에 다 빼내는 이 작업들을 준비하는 건데, 아직은 계획만 있고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설마 안전하다던데, 안전한 거 맞습니다. 기술은 안전한데요. 기술은 안전한데 사람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안전한 게 있을까? 영원히?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낮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훈련 프로를 만들고 할 수 있게 되면은 실제로 대비할 수 있고, 요거보다 더 작은 재난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가 걱정해야 되는 거 대정전이에요. 대정전. 정전인데요.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블랙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전체 미국 같은 경우 2003년에 저 지도상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다 정전되고 그래요. 전 지역이 다 정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데가 훨씬 다 정전되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더 힘든 재난인 게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시나리오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전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충전 못하고 하는데 그 문제를 넘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전된 걸로 3일만 지나면요. 국가가 다 마비된다 그러거든요.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공식 의견입니다. 소방도 의료도 연락이 안 돼. 119에 전화가 안 돼요. 정부끼리도 소통이 안 돼 버립니다. 전력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72시간밖에 못 버티거든요. 여러분 울산 시청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비상발전기 다 돌린다 하더라도 평상시 고유량은 잘하는 데가 72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시가 전체가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또 환자들 특히나 보건의료 관련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 치명적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 어디 아파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전혀 대비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예, 재난이 변했고요. 그럼 재난 대응도 변해야 되고 여러분이 재난 대응의 최일선입니다. 그러면 훈련 같은 게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냥 이제 터지면 우리 같이 가서 봉사합시다. 이제 이걸 넘지 않으면요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굳게 드시고서 일단은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의 봉사가 아니고요. 재난자원봉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를 때만 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형태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플랫폼 얘기도 아까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형 자원봉사였어요. 다 같은 목적으로, 네트워크로 같은 목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딱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서 다 치웠는데요. 저런 재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형태로 가야 됩니다. 플랫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플이 각각 다른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어플 해가지고 네이버 맵도 깔고 카카오 맵도 깔고 티맵도 깔고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개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기능이 각각 다른 어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거대한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의 근본 의미는 남의 꿈을 이뤄주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우리가 같은 미션을 하게 가는 거고요. 플랫폼은 우리 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꿈들을, 여러분들의 기능을 다 살려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각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때 이걸 조합해가지고 그때마다 재난이 달라지더라도 계속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노멀의 시대라 그러는데요. 새로운 기준, 재난은 이미 뉴노멀로 넘어가가지고요. 이 예전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드냐? 정부, 제가 지금 행안부의 민간협력위원인데 정책까지 관련되고 있는데 바꾸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부터 대응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시스템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뉴노멀은 여러분이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희 토론을 들으시면서 자원봉사에서 참여를 해야 할 영역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원봉사라는 것이 대체로 남을 위한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위한 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재난과 같은 이러한 영역,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들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재난과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계속 갖춰져 가지만 시스템이 확충되는 시간보다 사실은 이런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해줄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해야 할 부분이지만 또 무엇보다도 내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좀 같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정해질 시간은 다 되었는데 혹시 또 지금 이렇게 토론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의견을 좀 제안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직 행사에서 그 조직을 다 꾸려놨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나자마자 그 조직이 해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우선은 조직을 그대로 갈지 다른 임무와 역할을 만들지는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제를 이제 앞서서 대구 같은 경우는 뉴스타트 봉사단이라고 새로 이제 명칭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체전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다른 명칭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뭉칠 수는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구는 뭐 친절, 청결, 저희가 문화의 어떤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그게 지금까지 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유지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께 이제 전체 뭐 3,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재단이란 주제로 계속 활동을 하려고 이제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약간 대규모로 장기간이죠. 뭐 열흘씩 여러분이 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뭔가 하다가 갑자기 그 일감이 끊어지면 대단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쭉 이렇게 처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이제 원래 하시던 개인의 자원봉사로도 돌아가시는 걸 빨리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에서 계속 이제 제공되는 그런 일감과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냥 삶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로 하시면 되지 이 단체가 다 같이 이 많은 대규모가 뭘 움직이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 각자의 전문 파트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분산해서 팀이 꾸려지는 것은 이제 센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단시간 내에 다시 재조직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에 조직이 있어야 하부 조직이 이루어질 텐데 위에 조직이 없는데 하부 조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죄송한데 자원봉사를 조직 안에 무슨 팀 안에 내가 있어야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좋고 오히려 최근의 자원봉사는 그렇게 관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한테 쏟아질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참여하셔야 되지 대신에 조직이라 하면 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해당 구군에 또 자원봉사 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해당의 구군에 이제 소속되어 있지만 광역시와 뭔가 함께 해보셨기 때문에 광역시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해석하시고 계속 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소속감을 느끼셔야 되지 우리가 전체 무슨 봉사단으로 계속 우리에게 일감을 주고 뭔가 끌고 가듯이 조직화돼서 가는 것은 최근에 그런 시민 주도성 자원봉사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가상 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전과 같은 이런 훈련을 하는지 그 점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안전 항공 훈련이라고 이번에 하셨을 텐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 문제는 이 무각본 훈련, 각본이 없는 훈련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저기 종이로 다 시나리오 적은 다음에 자 이번에 저 앰뷸런스 입장, 앰뷸런스 퇴장, 헬기 들어오고 헬기 나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훈련은 아무리 많이 해봐도 실전 상황이 다 닥쳤을 때 잘 하기 힘든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게 됐을 때 자기가 실수하는 걸 보이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되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훈련 상황을 만들고 그 실수한 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토론해서 바꾸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고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되게 집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이게 플랫폼화 되는 데에 또 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론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지만 또 그동안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들은 좀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저희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을 채우는 자원봉사 모두가 행복한 울산 울자봉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